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저는 집에 친구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생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어릴 땐 생일에 집으로 초대해 생일 파티를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제 생일만 되면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대신 근처에 있는 햄버거 가게를 빌려주셔서 생일 잔치를 해주셨는데 그마저도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리해서 제 생일 파티를 해주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햄버거 가게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늘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를 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는 넓은 정원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우리 딸 왔어? 우리 집 앞에는 엄청 큰 정원이 있었지만 그건 우리 집 정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 정원 뒤편에 있는 큰 본체가 아니라 본체 오른편에 자리 잡은 작은 별채였거든요. 우리 가족은 회장님 댁이라고 부르던 집의 별채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그 댁의 정원사로, 엄마는 그 집의 가정부로 일하셨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로 아빠가 저를 맞아주셨고 엄마는 보통 본체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끼니 때가 되면 저와 아빠의 밥을 가져다 주시곤 했죠. 우리는 본체에서 먹는 반찬 일부를 얻어먹곤 했는데 맛있는 반찬도 참 많았지만 엄마까지 셋이 밥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빠, 엄마는 오늘도 나중에 밥 먹어? 아무래도 본체 일을 마무리하고 와야 하니까. 어차피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에게 매번 사실 확인을 했던 건 매번 늦은 끼니를 챙겨 먹는 엄마가 안쓰러워서였어요. 아주 가끔 주인 댁이 외식하러 나갈 때를 제외하면 엄마는 늘 홀로 늦은 식사를 대충 챙겨 드셨거든요. 그러다 더 서러운 날은 저와 동갑인 주인집 딸이 생일 잔치를 할 때였습니다. 주인집 딸의 생일이 봄이어서 생일 잔치는 보통 정원에서 했는데 정원 구석구석을 풍선이며 꽃으로 예쁘게 장식한 성대한 생일 파티였어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조용히 별채로 들어갔지만 창문을 열고 몰래 생일 잔치를 훔쳐보곤 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아빠는 정원을 장식하고 있었고 엄마가 본체와 정원을 오가며 바쁘게 음식을 세팅했어요. 특히 그의 생일 파티 중 가장 부러운 건 5단 초코 케이크였는데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어요. 저렇게 커다란 케이크를 언제 다 먹어치울까? 그 생각의 뒤편에는 나도 저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그런 생각을 하며 주인집 딸의 생일 파티가 준비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주인집 딸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더라고요. 주인집 딸은 예쁜 드레스를 차려입은 채 흡사 공주님이라도 된 것처럼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불현듯 그 애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잽싸게 창문을 닫고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제발 그 애가 저를 못 봤기를 바랐죠. 그 애는 저를 볼 때마다 늘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는데 입꼬리를 한쪽만 올려서 웃어서 늘 비웃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날 눈이 마주친 순간도 그랬죠. 기분 나쁘게 저를 보며 웃는데 저도 모르게 창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숨어 있다가 밖에 별다른 인기척이 없기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연 그때였습니다. 뭐해? 그 애가 창문 정면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함하며 주저앉았고 그 애가 재밌다는 듯 웃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 네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주인집 딸은 창틀에 팔꿈치를 기댄 채 장난감을 보듯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인심 쓴다는 듯 묻더라고요. 너도 와서 같이 놀래? 처음으로 받은 제안이라 좀 얼떨떨했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의 생일 잔치가 늘 궁금했거든요. 좋아, 초대해줄게. 그때 우리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지만 반이 달랐어요. 가보니 다른 애들이 저를 의아하다는 듯 보더라고요. 그러자 주인집 딸이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집 별채 사는 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알지? 아, 가정부 딸이구나? 근데 쟨 왜 데리고 온 거야? 창문으로 우릴 훔쳐보고 있더라고. 그냥 좀 껴주자. 그러더니 저더러 어디 앉으라는 소리도 없이 가운데 놓은 자기 자리로 가서 앉는 겁니다. 저는 우두커니 선 채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자 주인집 딸의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죠. 제 얼굴 좀 봐. 완전 홍당무 같아. 대박. 나 저렇게 빨간 얼굴 처음 봐. 그 애들은 제가 서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만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분명 초대됐는데 아무도 저는 이방인처럼 혼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5단 초코 케이크만 물끄러미 보다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돌아가는데도 누구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그날의 기분은 지금 떠올려도 참 씁쓸합니다. 마치 못 먹을 떡에 눈길조차 주지 말라는 듯 그 애들은 철저히 저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엄마 아빠가 저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사주셨어요. 생일도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죠. 우리 딸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야. 갑자기 웬 케이크? 엄마랑 아빠가 서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낮에 제가 주인집 딸 생일잔치에 있다가 무한하게 돌아간 걸 보신 눈치였어요.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도 친구들 초대해서 생일잔치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아까 테이블에 놓여있던 음식도 엄마가 다 한 거잖아. 다음엔 우리 딸 생일잔치에도 해줄게. 5단 초코 케이크도 사줄 거야?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결국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걔 안 부러워. 집에서 그렇게 멋진 생일잔치만 하면 뭐해? 걘 멋있지 않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날 약올리려고 부른 것 같아. 불러놓고 앉아있으라고도 안 하고 무한하게만 했잖아. 그걸 보고 깨달았어. 돈이 많고 큰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역시 우리 딸 멋지다. 그날 저는 엄마 아빠가 사주신 초코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5단 케이크가 아니어도 충분히 맛있고 좋았어요. 생일이 아닌데 케이크를 받은 건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주인집 딸의 생일 파티를 훔쳐본 적도 없어요. 어쩐지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저는 무시하는 그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사준 초코 케이크가 훨씬 좋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 또 하나의 변화는 주인집 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애는 종종 마주칠 때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인사를 건넸는데 저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그 애를 모른 척했어요. 처음엔 당황하는 것 같더니 나중엔 보란듯이 저만 보면 고개를 획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주인집 딸이랑 같은 반이 된 겁니다. 어차피 서로 모른 척하고 다니니 별일은 없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주인집 딸은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쟤 우리 집에 산다? 쟤가 왜 니네 집에 살아? 둘이 친척이야? 아니, 쟤네 엄마 아빠가 우리 집 머슴이거든. 그 애는 친구들 앞에서 저와 우리 가족 모두를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맘 같아선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거지 머슴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괜히 대꾸했다가 엮이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아 듣지 못한 척했죠. 그랬더니 괴롭힘이 나날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급식으로 나온 우유를 먹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 뒤통수를 쳐서 우유를 다 쏟게 만들거나 걸어가고 있으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곤 했어요. 그때마다 주인집 딸은 자기 친구 무리와 저를 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제 꾸러지 좀 봐. 진짜 웃긴다. 그러면서 쏟아버린 제 우유 대신 자기 우유를 먹으라며 준 적도 있었는데 열어봤더니 침을 한가득 뱉어놨더라고요. 그거 다 마시면 내가 매점에서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지금부터 10초 안에 다 먹는 거다. 그러면서 1987 숫자를 세기에 더는 못 참겠어서 그 우유를 그 애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을 파르르 떨면서 소리치더라고요. 너 미쳤어?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네가 언제는 날 가만뒀니? 너 왜 자꾸 나한테 아는 척이야? 난 너랑 아는 척하기 싫으니까 더는 말도 걸지 말고 발도 걸지 말고 내가 우유 먹을 때 뒤통수도 치지 마. 홧김에 받아치긴 했는데 살짝 걱정됐어요. 그 일을 핑계로 저한테 더 심한 장난을 칠까봐 겁나더라고요. 두려운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너 주인집 딸 얼굴에 우유 퍼부었다는 게 사실이야? 어? 아니지. 우리 딸이 그럴 애가 아니잖아. 그러나 그의 얼굴에 우유를 퍼부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시인했습니다. 부은 거 맞아? 근데 걔가 먼저 괴롭혔어. 내가 우유 먹고 있으면 뒤통수 치고 걷고 있으면 발 걸고. 차마 그 애가 침 뱉은 우유를 먹으라고 했다는 말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어. 일단은 주인집에 가서 얘기해보자. 엄마와 함께 주인집에 들어갔을 때 주인집 사모님은 저를 매섭게 째려보고 계셨어요. 아니 정선댁,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사모님, 우리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서로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얼굴에 우유를 퍼부었다는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이 댁 따님이 먼저 우리 애가 우유를 먹고 있으면 뒤통수를 치고 발도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그랬다네요. 주인집 딸은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엄마, 난 실수였어. 그냥 지나가다가 실수로 친 건데 하필 우유를 먹고 있었더라니까? 그리고 발도 설마 일부러 걸었겠어? 지가 와서 걸려 넘어졌어. 들었죠? 우리 딸은 실수였다잖아. 근데 정성댁 딸은 일부러 얼굴에 뿌렸다잖아. 당장 사과하게 해요. 엄마는 난처한 듯 사모님께 말했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직 어린애들이고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정선댁이 사과를 해? 그 댁 딸이 우리 딸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게 해요. 사모님, 두 애들 다 잘못한 거니까 한쪽만 사과하는 건 좀... 정선댁, 안 되겠네. 내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우리 집에서는 못 살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안 앉아? 사모님, 야라니요. 그럼 내가 이런 애한테 촌대라도 해야 해? 내가 미안해. 저는 주인집 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사모님도 엄마도
조용해졌어요. 사과할게. 어쨌든 너한테 우유를 부은 건 내가 한 게 맞으니까. 근데 네가 내가 지나갈 때마다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우유를 먹을 때마다 뒤통수를 치거나 또 침 뱉은 우유를 먹으라고 주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 사과 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나도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날의 소동은 그렇게 끝났어요. 주인집 사모님도 더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죠. 별채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침 뱉은 우유를 먹으라고 줬다고? 응. 엄마 속상할까봐 말 안 했어. 근데 자꾸 사모님도 사과하라고 하고 진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잘했어. 너 그러거든. 그땐 엄마한테 얘기해. 근데 왜 그랬어? 들어보니까 제가 더 심했던 것 같은데. 그냥 우유를 갖다 부은 건 사실이니까.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이 회장님 댁을 나가서는 살 곳이 없다는 걸요. 그즈음 작은 아빠가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그간 엄마랑 아빠가 모아둔 돈을 다 합의금으로 줬거든요. 엄마는 제가 이 사실을 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도 자다가 깨서 들은 얘기였거든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는데 방문에 귀를 갖다 대보니 엄마가 울고 있더라고요. 돈이 어떤 돈인데? 남의 집 살이 좀 끝내냈더니. 내가 미안해. 그 녀석이 한 번만 도와주면 금방 갚겠다고 하니까 한 번만 믿어주자, 응?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해버린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더 싫었어요. 겨우 중학생이었는데도 꽤 조숙했던 거죠. 그 후로는 주인집 딸도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진 못했습니다. 다음에 주인집 딸과 다른 반이 되면서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이후로는 집에서도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집 딸과의 악연이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종일 학교에서 수업 듣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너무 비통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가슴이 다 철렁했어요. 혹시 작은 아빠가 또 사고를 친 건가 싶었죠. 그때까지도 작은 아빠는 우리 부모님의 돈을 갚지 못했고 심지어는 정신 상태까지 나빠져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글쎄, 주인집에서 아빠더러 감옥에 가란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주인집 딸이 사고를 크게 친 모양이야. 운전면허도 없는 애가 술까지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거지. 뭐? 회장님 댁 운전기사가 갑자기 관두는 바람에 아빠가 운전도 대신하고 있었거든. 그 차로 사고를 낸 거지. 그랬더니 회장님이 자기 딸 대신 아빠더러 감옥에 좀 다녀오라고 대가는 아쉽지 않게 치러주겠다고 했나 봐. 그때였습니다.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집을 나섰어요. 엄마와 저도 놀라서 따라 나섰습니다. 아빠는 성큼성큼 본체로 들어가더니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 사람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속을 챙겨. 자네가 가겠다고 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평생 먹고 살 돈부터 주겠다고 했잖아. 얼마나 좋아. 자네 하나 희생하면 와이프랑 딸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까. 저희
내일 나가겠습니다. 뭐야? 이제 그만둘게요. 이 집 따님이 우리 딸 괴롭힐 때부터 그만두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참고 살았습니다. 더는 우리 가족에게 못할 일인 것 같아요. 자네 참 이기적이군. 가족을 생각하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지. 그러자 엄마가 나섰어요. 회장님이 이기적이신 거죠.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겠어요? 회장님 따님을 위한 선택이겠지. 저희 나가겠습니다. 엄한 사람 잡지 마시고 따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을 내내 보낸 집이었고 갑자기 이 집에서 나간다는 게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결단대로 회장님 댁을 나왔고 그렇게 비로소 우리 가족은 회장님 댁에서의 더부살이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반을 회장님 댁에서 정원사와 가정부로 사셨던 엄마 아빠는 제가 결혼한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한때는 우리 집주인이었던 부잣집 딸의 근황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호텔 로비에서 그 애와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묻더라고요. 네가 이 비싼 호텔에 무슨 일이야? 제가 비싼 호텔에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싶어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더니 제 팔까지 붙들고 묻더라고요. 청껏들도 이런데 들락거리니?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호텔 회장님이 나타나 그년의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뭐하는 짓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전 시아버님의 호텔에 오던 길이었어요. 멀리서 좀 낯이 익은 여자가 나온다고 생각은 했지만 주인집 딸이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행색이 아주 평범했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먼저 아는 척을 했던 겁니다. 주인집 딸은 제 시아버지께 뺨을 얻어맞고도 아프기보단 황당하다는 눈치였습니다. 회장님! 내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 전껏? 감히 내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내? 얘가 며느리라고요? 뭐? 자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내 며느리한테 지금 얘라고 한 건가? 그게 아니라 주인집 딸은 쩔쩔매더니 결국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작은 사모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님은 주인집 딸이 무릎을 꿇든 말든 저를 데리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 저 친구 혹시 우리 호텔 직원인가요? 계약직 직원일 거야. 아, 그래요? 왜? 한때는 부잣집에서 살던 애가 여기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니 이상하니? 어머,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지. 저희 아빠가 내 동창이었거든. 아버지부터 인성이 영 별로였는데 딸내미가 제 아빠를 똑 닮았구나. 근데 넌 어떻게 아니? 아, 저희 부모님이 일하던 집 주인 딸이었어요. 그렇다고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한단 말이야?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제가 평생 가난할 줄 알았나 봐요. 이래서 인생은 살아봐야 하는 거야. 사돈이 고생이 많으셨다더니 저런 집에서 일하느라 마음고생도 심하셨겠구나. 네. 오랜만에 아버님과 점심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좀 황당했지만요. 저기, 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이었는데 수업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도서관 자리를 못 잡은 날이었어요. 아쉬운 대로 근처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공부 중이었는데 대뜸 남편이 와서 말을 걸었어요. 네. 근데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유아 중에도 공부를 다 하시고. 네? 당연히 공부해야죠. 시험 기간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누구신데 제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딱 봐도 제 또래 같았고 그렇다면 동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 갑자기 헌팅을 하는 건가 싶어 좀 황당했어요. 남편은 말을 걸면서 자연스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에? 저 모르세요? 방금 저랑 같이 인사 나눴잖아요. 먼저 하셨잖아요. 반갑다고 하는데 안 반갑다고 할 수도 없고. 이상하다. 남편은 제가 쓴 머리띠와 자기 휴대폰을 번갈아 보더니 물었어요. 저 만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조금 전에 문자도 했는데. 검은색 도톰한 머리띠 쓴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개팅하러 오신 거예요? 시험 기간에? 참 골 때리는 인간이다 싶었어요. 시험 기간에 소개팅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라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소개팅할 여자 이름도 모르고 나왔어요? 남편은 이름을 확인하더니 연신 죄송하다고 하고 갔고 저는 참 한심한 인간이라 생각하며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카페 종업원이 저한테 음료와 빵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 안 시켰는데요. 아까 어떤 남자분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에? 누가요? 그건 저도 잘... 그제야 그 남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미안해서 사준 것 같은데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더라고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이미 가구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먹었습니다. 솔직히 좀 출출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그 남학생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동문이에요. 전 법대생이고요. 동문인 건 눈치챘고요. 근데 법대생이 시험 기간에 소개팅을 하네요? 머리가 되게 좋거나 공부를 포기했거나 아님 여자가 너무 좋은 건가? 에? 그건 오해십니다. 저 소개팅하러 나간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질려서 허락했어요. 한 번 먹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부터 찾아오지 말아요. 난 시험 기간에 소개팅하는 남자는 관심 없으니까. 결국 같이 밥을 먹는데 그가 명함처럼 생긴 걸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무료로 법률 자문 모임? 친한 친구들끼리 지역에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한 분을 만나러 간 자리였어요. 네? 제가 시험 보고 오느라 좀 늦었는데 검은색 도톰한 머리띠를 쓰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대뜸 확인도 없이 앉았던 거예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오해한 거네요. 저도 죄송해요. 저는 소개팅 하시는지... 소개팅 좋죠? 근데 소개팅 할 시간도 없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왜 자꾸 저한테 밥을 먹자고 하는지는 좀 궁금했어요. 아무튼 서로 오해한 거로 치면 그만인데
왜 자꾸 찾아온 거예요? 나랑 밥을 먹어야 할 이유라도 있어요? 저기 혹시 네. 모태솔로세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먹고 있던 밥풀이 코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모태솔로예요? 아니, 남자가 밥 먹자고 쫓아다니는데 다른 이유가 어딨어요? 좋아서 그러는 거지. 날 언제 봤다고 좋아해요? 그날 봤잖아요. 에? 지금 생각해보면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쪽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직진해버린 거죠. 솔직히 너무 가벼운 사람 같아 보였어요. 처음 보자마자 반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제 생각엔 제가 누군가가 첫눈에 반할 만큼 예쁘지 않았거든요. 저기요. 내가 행여 모태솔로여도 적어도 그쪽처럼 가볍진 않거든요? 어렵게 서울대 와서 이제 좀 여자친구도 사귀고 놀고 싶나 본데 나는 그럴 여유 없어요. 나 하나 믿고 사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공부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거니 했는데 그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 공부를 방해하긴커녕 함께 공부를 해주는 사람이었죠. 결국 우리는 커플이 됐고 졸업 후 그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집안이었죠. 그 호텔 엄청 큰 호텔 아니야? 맞아? 아니,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지. 웬 변호사? 난 사업에 관심이 없었어.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그걸 가장 섭섭해하셔. 세상에, 있는 복을 걷어차고 사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며느리가 너무 좋다고 하시네. 뭐? 내 얘기 했어? 응,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다고. 나랑 같은 학교 경영학과 나왔고 4년 내내 수석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데리고 와보라고 하시던데?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집은 자기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잣집에서 정원 관리사랑 가사도우미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시는 거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야 모르지. 바로 자수성가한 사람. 응?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엄청 가난했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없는 쌀을 긁어서 죽을 써서 불린 다음에 겨우 입에 풀칠만 한 적도 있었대. 어머님 아버님은 최소한 자식은 안 굶기셨을 거 아니야. 성실히 일하셨으니까. 그건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하시더라. 어려운 형편에도 자식 잘 키운 것도 좋으시대. 본받을 점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엄청 기대하고 계셔. 그즈음 우리 부모님은 아빠의 고향 동네로 귀향해 아담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정원도 아름답고 맛도 좋아서 꽤 인기가 있는 가게였죠. 그러나 대형 호텔에 비하면 견줄 수도 없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덜덜 떨며 시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가는 길에 오래전 주인집 회장님과 사모님이 떠올랐어요. 분명 가진 게 많은 분이니 나를 무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그러나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눈에 종기가 반짝반짝한 게 아주 마음에 든다. 제 눈이 그래요? 죽어가던 사람도 깨울 만큼 총명하고 강한 에너지가 느껴져.
내 호텔을 이어받기에 부족함이 없겠어. 예? 왜 그렇게 놀라? 저한테 말 못 들었니? 나는 호텔 싫다는 아들보다 경영 전공한 며느리한테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도 결국 아들이 이어받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됐다. 내가 어떻게 일군 호텔인데 생각 없다는 놈한테 경영을 맡겨? 나는 전문 경영인을 써서라도 호텔을 잘 운영해줄 사람을 찾을 생각이었어. 그런데 내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줄 알았던 아들놈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여자친구를 사귄다잖아. 내가 고민할 게 뭐가 있겠니?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 며느리는 경영, 아들은 법률 자문. 내가 얼마나 든든하겠니? 시아버지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미 저를 며느리로 점 찍어두셨고 결국 얼마 안가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호텔 경영을 배우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첫째 아기를 출산하는 등 여러 일이 겹치면서 한동안 일을 쉬고 있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시아버지와 식사를 하며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려 한 날이었습니다. 아주 잘 생각했다. 사실 몇 년 쉬었더니 좀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복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늘에서 사돈들도 기쁘게 보실 거야. 그렇겠죠? 언제부터 다시 할래? 사실 다음 달부터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나올게요. 다음 날 저는 호텔에 출근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한 번 주인집 딸과 마주쳤습니다. 저를 본 주인집 딸은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제가 그 애를 발견한 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사모님. 호텔에 자주 오시네요? 시아버지 호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주제에 남편을 잘 만나셨나 봐요. 그러는 그쪽은 그 주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왜? 또 막말이라도 해보게? 보자 하니까. 막말로 네 시아버지가 회장이지 네가 회장이야? 너 우리 호텔 직원이라며? 그것도 계약직. 그래, 그게 뭐? 설마 치사하게 옛날 일 들먹이면서 날 해고해달라고 한 건 아니겠지? 그랬다간 봐. 내가 가만히 있나?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부당해고로 고소할 거야? 너 계약 기간 얼마나 남았는데? 순간 주인집 딸이 흠칫하더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인사평가가 꽤 중요하겠네? 나 일 되게 잘하거든? 네가 바라는 대로 잘릴 일 절대 없어. 내가 왜 바란다고 생각해? 그럼 아니라고? 아무튼 네가 바라든 안 바라든 난 재계약할 거야. 그래, 화이팅. 제가 화이팅을 외쳐준 뒤 엘리베이터를 타자 주인집 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열린 버튼을 누른 뒤 말을 정정해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정정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계약직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사카드부터 확인했습니다. 주인집 딸의 계약이 석 달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제 복직을 축하하자며 남편이 호텔로 왔어요. 호텔 식당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주인집 딸이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매니저를 불러 물었습니다. 저분은 객실 담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있죠? 네.
계약직이라 근무 시간이 짧아서 추가 근무로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보통 직무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저 친구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추가 근무를 자처했거든요. 그래요? 그때 부잣집 딸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그 애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마치 그 애의 생일 파티를 훔쳐보던 그때의 저처럼요. 저 직원 아는 사람이야? 내가 말한 적 있었지? 나 괴롭혔던 주인집 딸. 설마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집이 망했나 봐. 인사카드 보니까 대학도 지방 전문대 겨우 나온 것 같고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네. 자기 보기 불편하면 계약 만료시켜. 에이, 인사평가 결과대로 해야지. 그래도 보기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 난 계속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남편이 놀랍다는 듯 받고 저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이젠 내가 피할 이유도 없잖아. 그래도 원래 한 번 받은 상처는 잘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좀 궁금하긴 하네. 그때 주인집 딸이 와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 음식을 내려놓는데 손을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좀 불안해 보이더니 결국 음식을 쏟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분명 넓은 테이블이었는데 음식을 하필 제 옷에 쏟은 거예요. 매니저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얼른 사과드려. 작은 사모님, 죄송합니다. 아니 실수를 할 수 있긴 한데 음식을 테이블이나 바닥도 아니고 손님한테 쏟는 건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기본인데. 제가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일단 갈아입으실 옷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정이 마치 오래전에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과 너무 같은 겁니다. 저는 일단 매니저가 구해다 준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그 애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작은 사모님, 세탁하러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여기요. 저는 옷을 준 뒤 손을 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애가 제 뒤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자꾸 호텔에 나타나? 내가 여기서 일하니까 일부러 이러는 거지? 그건 네 자격지심 아니니? 내가 우리 호텔에 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너 지금 나더러 나가라고 이러는 거지? 나 절대 안 나가. 너 때문에라도 안 나가. 나 계약 만료되면 다 네 탓이야? 내가 물고 늘어질 거야. 그래서 선의의 네 정체도 다 밝힐 거야? 네가 우리 집에서 빌어먹던 년이고 쥐뿔 아무것도 없는 애가 회장 아들 꼬신 거라고. 사내 게시판에 소문 다 낼 거야. 얘기 끝났으면 그만 가보지 그래? 끝까지 날 무시하겠다 이거지? 그렇게 이 호텔에 있고 싶은 이유가 뭐니? 뭐긴! 이 호텔이 최고의 호텔이니까 그렇지. 이 호텔이 최고의 호텔은 맞아. 근데 넌 그냥 계약직 사원이잖아. 정직원도 아니고. 이 호텔이 그렇게 좋고 누군가 널 함부로 해오가지 못하게 하려면 정직원 될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알아? 겨우 남자 꼬셔서 회장 며느리 된 주제에 훈수 두지 마. 이왕 둔 거 하나 더 둘게. 계약직으로 이 호텔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2번 다시 이런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오너일가다 이거냐? 내가 그냥 오너일가이기만 할까? 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화장실을 나왔어요. 더 상대해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출근했더니 비서가 급히 보고하더라고요.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순간 안 봐도 내용을 알 것 같더라고요. IP 추적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 봐요. 제가 쥐뿔도 없는데 회장님 아들을 꼬셨다고 적혀있던가요? 이미 보셨군요. 게시판 글은 바로 지우고 IP 추적하겠습니다. 그래요. 며칠도 지나지 않아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예상대로 주인집 딸이었어요. 회의실로 불려온 그 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던데? 근데 명예훼손은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야? 난 없는 사실 말한 거 없는데? 네가 뭐라고 썼는지 같이 한번 볼까? 네가 썼으니까 네가 읽어봐. 읽으라며 못 읽을 줄 알고. 우리 호텔 회장님 며느리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녀는 지질이도 가난한 부모와 부잣집에서 더부살이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잣집에서 더부살이 하더니 부자 꼬시는 법은 제대로 배웠나 봐요. 바로 회장님의 아들을 꼬신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앞에선 얌전한 척 뒤에선 호박씨를 까던 애였죠. 제 지인의 말이 실수로 우유를 먹던 그녀를 건드렸는데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며 제 지인의 얼굴에 우유를 퍼부었다고 해요. 아주 악질인 여자입니다. 이제라도 회장님과 회장님 아드님이 정신 차리고 그녀를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니 어때? 사실대로 구구절절 잘만 썼는데? 그래? 내 말 다 맞잖아. 막말로 네가 회장님이랑 회장님 아들 없으면 뭐가 있어? 우리 며느리가 뭐가 없다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회장님! 자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이거 참, 곤란하군.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린 사람도 자네였다니. 우리 며느리는 자네를 공정한 기준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도저히 내가 공정하게 볼 수가 없어. 저 거짓말한 거 없어요. 회장님께선 가족이라고 며느리 편이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아니죠. 회장님 백으로 호텔 드나들면서 제 피를 말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고요. 우리 며느리는 내 백으로 호텔을 드나드는 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 약 올리려고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 같던데. 제가 지나가다가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우리 며느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한 건 알고 있나? 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호텔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자네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아무리 회장님이셔도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저랑 마주치기 전까지 호텔에서 본 적도 없어요. 저랑 마주친 다음 날부터 계속 오는 거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호텔에 와야만 한다우. 왜요? 절 괴롭히려고요? 도대체 우리 며느리가 뭘 했다고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이렇게 난리인 건가? 예? 아니 그렇잖아. 그랬은 대로라면 자네는 우리 며느리를 고의로 괴롭힌 적이 없다는 거잖나. 그런데 왜 우리 며느리가 자네한테 복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야! 주인집 딸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눈치였어요. 그러나 곧 할 말을 다시 떠올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 망한 꼴이 좋아서 그러는 거겠죠. 우리가 뭘 어쩐 건 아니지만 원래 얹혀 사는 건 서러운 거잖아요. 속에 맺힌 게 많았겠죠. 저런... 내가 아는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야. 여기저기 갈 데도 많았지만 내가 붙잡았네. 내 후계자로. 주인집 딸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후계자? 그래. 자네가 곧 죽어도 일하고 싶어하는 우리 호텔의 후계자는 내 며느리야. 예? 아니, 그건 아니죠. 왜 아들을 두고 며느리한테 호텔을 주세요? 그거야 우리 며느리가 더 능력 있으니까. 말도 안 돼. 지까짓 게 뭐가 있다고. 적어도 자네보단 능력이 있어 보이는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자네 아버지 일 나도 알고 있어. 딸의 뺑소니 혐의를 회사 직원에게 뒤집어 씌운 게 들통나서 결국 회사가 도산되고 말았지. 그걸 어떻게... 자네 아버지가 내 동창이었거든. 정말요? 저희 아버지 친구셨어요? 그러면 며느님보다 저랑 더 인연이 깊으신 거네요? 주인집 딸이 반색하며 시아버지께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자네는 어째 눈치도 모자란 사람 같군. 네? 자네 아버지가 나랑 절친한 사이였으면 내가 자네를 알고도 모른 척 했을까? 알고도 모른 척 계약직으로 받아준 걸 감사해야지. 저희 아빠랑 동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치면 자네랑 우리 며느리도 동창 아닌가? 그건 그렇지만... 자네 아버지도 나한테 자네 같은 존재였네. 날 무척 괴롭혔지.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주인집 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주 지독한 놈이었지. 그놈은 부자 아버지 밑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놈이었어. 그런 주제에 나처럼 공부 잘하고 가난한 친구들을 아주 꼴보기 싫어했지. 가난한 주제에 공부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냐고 날 비웃었어. 어디 비웃기만 할게? 제 돈에 놀아나는 녀석들을 졸개 삼아서 나를 두들겨 패는 것도 모자라 없는 돈까지 가져갔어. 겨우 그 돈 가져가서 뭐 할 거냐고. 그냥 아예 없이 살라고 낄낄거리면서. 치, 모자란 놈들이었지. 말도 안 돼. 설마요. 뭐가 설마지? 자네도 아버지를 아주 닮았던데 우리 며느리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우리 사돈에게 자네가 진 뺑소니를 뒤집어 써달라고 했다지? 그런 주제에 감히 내 며느리 험담을 해? 회장님, 이제라도 내 며느리에게 제대로 사과한다면 계약 만료로 깔끔히 끝내주지.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해야 할 거야. 다 지난 일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지난 일을 들춘 건 자네야. 지난 일에 갇혀서 우리 며느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하지 못했잖아. 직원들에게만 물어봤어도 우리 며느리 우리 호텔 부회장인 건 바로 알 수 있었겠지. 주인집 딸은 턱이 빠져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버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과거를 덮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나?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야.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진 삶을 살았다면 우리 며느리를 보자마자 사과가 하고 싶었을 거네. 그리고 자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재계약을 하든 정규직이 되든 했어야지. 거짓말. 어차피 저 자르실 거였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마무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넌 여전히 날 모르는구나. 그때도 난 너와 엮이지 않길 바랐어.
난 그저 내 일상을 살고 싶었거든. 네가 튀겨대는 구정물에 날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나는 굳이 내 권력을 너 하나 내보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능력이 된다면 살아남을 거고 여전히 능력도 기르지 않은 채 세상의 중심이 너인 줄 알고 살고 있다면 알아서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다시 봐도 넌 세상의 중심이 너인 줄 아네. 내가 너한테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주인집 딸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봤고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멋지구나. 감사해요. 내가 칭찬해줘서? 내가 너 칭찬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이 칭찬은 처음 들었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종종 해주시던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께서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더 자주 해야겠네. 사실 내가 우리 며느리 팬이잖아. 너무 자주 말하면 너무 빠돌이 같을까 봐 참았거든. 아버님, 그런 단어도 아세요? 너무 어색했니? 저는 아버님과 함께 한참을 웃었고 며칠 뒤 주인집 딸에게서 반성문이 도착했습니다.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도 돌아가셨고 혼자 이 험한 세상을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부디 과거의 일은 잊고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평가는 기준대로 잘 평가해 주시고 부디 오너 일가가 사견을 덧붙이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과의 대상도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반성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애는 저더러 아량을 베풀려며 명령하고 있었고 인사평가에 제 사견을 붙일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몇 달 뒤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애가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걸요. 저도 아버님도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사실 채용 담당자가 저에게 의견을 구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부회장님, 계약직 직원 평가가 끝났는데요.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꼴찌입니다. 그런데 새로 계약직을 뽑느니 한 명이라도 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좋을지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담당자가 내민 2장의 인사카드 중 하나는 바로 주인집 딸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주인집 딸이 반성문에 적은 대로 사견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님이 어른이 잘하시겠어요. 실력이 안 된다면 다음으로 뭘 봐야 하죠? 제 생각엔 성실함입니다. 좋은 기준이네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애는 호텔을 떠나게 된 거였죠. 그 후로 10년이 지나 저는 호텔 회장이 됐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은퇴 후 손주들과 노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덕분에 저만 아주 바쁩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다 싶어요. 일이 참 재밌거든요. 비록 어릴 땐 가난했지만 인격적으로 좋은 부모님을 만난 덕에 예의 바르고 당찬 사람으로 자랐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저와 주인집 딸은 환경은 달랐지만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고 결국 물려받은 건 부모님이 남기신 정신적인 자산이 전부였더라고요. 저도 벌써 2 자녀의 엄마가 됐어요. 호텔 회장이라는 근사한 직함을 갖고 있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신이라는 것을 매일 기억하며 삽니다. 제가 무엇을 물려줬느냐가 제 자식의 미래가 될 것을 누구보다 잘 배웠으니까요. 오늘도 바쁜 워커홀릭 엄마지만 하루의 끝에는 자녀들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다 컸을 때 우리 엄마 참 멋진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기를 희망하면서요.